안녕하세요. 유튜버 못된 소년이에요. 오늘 업로드하는 영상은 음식에 대한 콘텐츠 영상입니다. 그렇다고 먹방이냐? 는 아니고요. 음식을 건강하게 소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된 콘텐츠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먹방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먹방은 건전한 식생활이 아닌 단지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시청자들에게 그저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극단적으로 많이 먹는다면 또 어떨까요? 그것을 보며 좋다는 사람도 있고 부러워할 사람도 있을 것이며 먹는 이도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보는 사람 중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며 또한 먹방을 보는 이와 음식을 먹는 이의 의식 너머 저 아래 그리고 그들의 신체는 먹방을 보는 중에도 그리고 이러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가운데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소라 기자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먹방의 시초가 된 것은 지난 2009년 아프리카 TV에서 먹는 모습을 방송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상파에서 여러 방송인들이 먹방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짜파구리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기초가 되는 스크립트는 이미 지난 2011년 말에 제작이 완료되어 해피캠퍼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는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 제가 교양 과목의 발표 자료로서 활용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그리고 플라톤은 그에 져서 국가론에서 제일 이상적인 국가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것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국가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의료업의 사람들, 나아가 의료업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만인이 건강한 나라,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등의 법조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라, 모두가 혐오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음식에 대해 그리고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일말의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론 시작하면서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중 최고의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며 그 밑으로 심리적 욕구, 지적 욕구가 있다. 우리는 이를 고등욕구 또는 성장욕구라 하며 그 이하 밑에 있는 욕구들인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 및 애정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기본욕구 또는 결핍욕구라고 한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을 주장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었으며 우선 하위의 욕구들이 충족됨으로써 상위의 욕구를 자유롭게 충족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까지 이루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식이 성립한다.
마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건물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곧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되는 원리이다. 이런 면에서 음식은 물, 공기, 땅, 빛, 불 등과 더불어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생존 자체를 위한 생리적 욕구 중 하나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매체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명언을 남길 정도로 음식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 문제제기 1. 한국만의 특유 문제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점점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인 41%가 영양적 불균형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영양소별로 보면 단백질, 철분, 비타민 1, 비타민 C의 섭취율은 양호한 반면 칼슘은 권장량의 84%, 비타민 A는 62%를 섭취하는 데 그쳤다. 비타민은 권장량의 97.3%, 지방 섭취량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지난 80년 총 에너지 섭취량의 9.6%에서 92년에는 16.6%로 늘어났다. 특히 육류 등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 이유는 패스트푸드의 양적인 면에서 기하학적 증가, 한식 등의 슬로우푸드 기피 현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문화가 어우러져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의 체형 또한 우리 한국인만의 고유 체형에서 서구형 체형으로 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음식에 대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건강한 음식을 올바르게 먹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2. 문제제기 2. 사회적인 측면에서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상기한다면 음식이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범죄자들과 문제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 중 일부가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패스트푸드 혹은 유해식품 첨가물이 든 음식물을 상용하여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잘못된 식습관은 당장 입맛에는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개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자들과 문제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시설을 지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체 중 일부가 없거나 그것이 모두 있더라도 일부 또는 전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장기를 지닌 아기가 태어난다거나 생태계의 동식물의 대량 죽음 또는 멸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이 다 일본의 원전 사태와 같은 극히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 등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오염된 식재료를 원료로 한 음식 또는 인공의 첨가물에 의해 오염된 음식을 주로 그리고 그것들을 매우 장기적으로 섭취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가공한 것이 아닌 좀 더 자연적이고 건강하게 먹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음식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대처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세 이상 비만 비율은 1998년에 26.3%에서 2001년에 29.6%, 2007년에 31.7%로 증가했다. 또한 당뇨병은 1996년에 3.1%에서 2007년에 9.5%로 급증했다. 이러한 식습관의 잘못으로 인한 질병을 대처하기 위해 2007년 기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56조 633억 원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약 6.28%인 것으로 나왔다.
그중 진료비는 약 27조 44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약 16조 6209억 원, 마찬가지 이유에서 생산성 손실은 약 9조 6645억 원. 진료 등으로 인한 간병 비용은 약 2조 221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질병 비용 중에서는 암이 약 10조 6248억 원으로 전체 질병 중 18.76%를 차지했으며, 순환기계는 13.92%, 소화기계는 13.55%, 호흡기계는 10.53%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료비의 경우 소화기계가 약 3조 6964억 원,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관련 질환이 약 3조 6779억 원, 호흡기계 관련 질환이 약 3조 599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암의 소득 손실액은 약 6조 4004억 원으로 다른 질병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러한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과 고통으로 인해 본인 또는 그 환자의 가족이 자살하는 사람이 매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경우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의 경우 한 명당 약 3조 원의 간접적인 사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질병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으로 인한 간접적인 사회비용은 3조 원보다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된다. 폐기물의 정의는 1992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쓰레기, 연탄재, 모니, 폐유, 폐산 및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규정한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먹고 남은 잉여의 음식물 분량을 말하는데, 이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그 이후의 사회에서 자연 그대로에서 사는 원주민들보다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많은 양과 비용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18조 원 정도의 양이 버려지며, 이로 인한 처리 비용이 한 해 약 6천억 원 정도라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개인이 충당해야 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보건상의 문제와 함께 폐기물, 소각장의 확보 문제 및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지가 부족해진다는 점에서,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약 60%가 수분이고 이것들이 해양에 투기되는 것이 현실인데, 지난 2013년부터 음식 또는 음식물 쓰레기 내의 일부라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도 심각한 환경 문제 및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이며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기현개체의 출산 등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4년에 일어났던 쓰레기만두소 사건을 상기해보자. 쓰레기다! 쓰레기다! 폐기해야 할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든 만두 업체가 적발되어 전국민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후에 당시 만두를 제조하던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도산하였고, 만두 업체를 상대로 마녀사냥식으로 고발하기도 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결국 업체 명단 발표 직후인 지난 2004년 6월 14일, 쓰레기만두 제조공정업체라고 발표되었던 업체들 중 하나였던 비전푸드의 신영문 사장을 자살로 몰고 가는 비극까지 일어났다. 이런 미친 새끼! 게다가 더욱 비극적이었던 것은 뉴스와 신문에서 탑뉴스로 보도하고, 경찰청에서도 불량만두업체라고 지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뒤에 식품안전의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결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으며 모든 사건은 과대 포장되었고, 경찰청에서 지목된 당시 25개 업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나마 고발된 혐의마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다. 개소리야! 또한 언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습이란 말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쓰레기만두 파동 당시에 탑뉴스로 싣던 것을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머나먼 구석진 곳에 그것도 조그맣게 실어놓았다는 사실이다. 이 뭔 개소리야! 이 사건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의뢰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고 배웠는데 3. 한국 음식의 특징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인류가 지금과 같이 식자재를 모아 불을 이용하여 요리라는 행위를 통해 음식을 얻는 것은 약 2만 년 전부터였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10만 년 전부터였다는 설도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대체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섭취한 것은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로 인해 동식물이 불타 죽은 것을 인간이 섭취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한 국가 또는 한 부족의 식생활과 요리는 그 지역의 풍토와 역사, 정치, 문화, 외교 등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다. 그 중에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동해에서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여 어장이 발달하였고, 섬이 많고 수심이 낮은 남해, 서해에서 해산물이 많이 난다. 또한 반도의 북부는 한란차가 큰 대륙성 아한대 기후이나 남부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며 장마가 있고 벼농사에 적합한 온대 기후이므로 양질의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이 생산된다. 곡물, 수산물 요리와 함께 육류 요리가 풍부한 것은 대륙의 식생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우리나라 음식은 계절과 지역에 따른 특성을 잘 살렸으며 조화된 맛을 중히 여겼고, 식품 배합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음식이므로 음식 만들 때의 마음가짐과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들어진 음식의 영양, 색, 맛, 온도, 그릇과 음식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한국 음식의 조리법상의 특징으로는 궁중음식과 방가음식, 서민음식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따른 향토 음식의 조리법이 발달되었으며, 상차림에 따른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주식과 부식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으며, 잘게 썰거나 다지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조미료, 향신료의 이용이 섬세하나 음식마다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되며, 조리법이 복잡하며 대부분 미리 썰어서 조리한다. 4. 한국 음식의 역사 한국에서 조리를 통해 음식을 얻은 것은 약 2세기부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웅천에서 발견된 조개더미에서 시루가 나온 것이 그 시초이며, 고구려 안악 3호분 고분벽화에는 부엌에서의 조리 모습이 보이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 고구려조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장양을 잘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나온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그 중에서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해 왔던 육식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전례, 보급으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 중기에 걸쳐 정진식이 권장되어 식생활에서 육류조리법이 쇠퇴하였다. 그 뒤 고려시대에 북방의 육식을 주로 하는 민족인 거란의 침입과 이후 100년이 넘는 원나라의 지배 아래 육식이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의 육류 요리로 발전되었다. 밥을 주식으로, 여러 가지 반찬을 부식으로 하는 일상의 식사 형태는 고려시대 말기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걸쳐 확립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한국 요리는 조선시대 왕가나 양반의 식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궁중요리와 각 지방 특산물을 재료로 그 지방에 전하는 고유 조리법으로 만든 향토요리가 어우러져 성립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중기부터 과학,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이것이 음식 재료의 품종 개량 및 조리법 발전으로 이어져 식생활 문화를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는 숭유배불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고려시대의 불교와 함께 융성하였던 다도 문화가 쇠퇴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 지리적 요건과 국내외의 정치적, 정책적 상황 등에 의해 바뀌고 굳어져 오던 한국의 음식 문화가 근현대에 이르러 국제정치의 요동, 일본의 지배와 해방, 그리고 당시 국내의 정치적 분위기와 더불어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소련의 북한 유입과 미군의 국내 유입 등으로 인해 남북의 음식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남한은 주로 육류와 생선, 밀 등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영향을 받아 식습관이 서구화된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문화, 경제, 기술, 외교 등과 더불어 이러한 것들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본론 음식, 건강하게 먹기의 중요성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식을 편안히 먹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거식증 등으로 인해 사망한다는 기사가 뉴스에 나오기도 한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여기서 흔히 사용되는 예로 미국의 비만율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자국민이 제일 비만한 나라로 꼽힌다. 왜 그럴까? 물론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개인관리 태만, 극도로 높은 칼로리 섭취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에 대한 답은 논외로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식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곱균형 잡힌 식단을 뜻한다. 매일 하는 식생활에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잘 갖추어진 건강식을 실천하는 것은 오직 여러 식품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단일 식품에 대한 과신 또는 특정 식품의 초능력을 믿는 데서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의 몸은 섭취하는 음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되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몸을 형성하게 될 성분들을 음식물로부터 취한다. 따라서 육체적 건강 상태는 먹는 음식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온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정신세계 역시 우리와 친근한 음식에 의해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라고 말하는데, 그것의 사전적 정의는 식단, 그것 자체다. 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며, 따라서 굳이 이런 말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올바른 식단을 구성한다. 라고 해야 한다. 이는 곧 제대로 된 식단을 갖추고 음식을 섭취하며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비롯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한다는 말이 된다. 다음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음식의 궁합과 상극 관계에도 중요한 요소다. 고칼로리 vs 저칼로리 에너지 밀도 다이어트 보통 물리학에서 말하는 밀도라고 하면 한 물체의 무게를 그 물체의 부피로 나눈 것이 된다. 음식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 에너지 밀도라고 하면 음식의 양에 대한 그 음식의 칼로리를 말하는 것이다. 한 예로 도라지나 냉이 같은 채소는 100g당 약 40kcal이지만 삼겹살은 동일한 양이라도 250kcal이다.
빵의 경우 100g에 약 600kcal이다. 섬유질도 대개 1.5에서 2kcal로 낮은 에너지 밀도를 지닌다. 따라서 칼로리를 통해 체중을 감소하고 싶다면 먼저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원푸드 vs 멀티플 푸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란 한마디로 한 가지 음식만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로, 그 종류만 해도 녹차 다이어트, 배차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뻥튀기 다이어트 등 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칼슘, 철분, 양질의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B12. 이보플라빈 등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영양적 불균형이 생기기 쉽다. 탈모, 탈수, 요요현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형성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장기간 열량을 과도하게 제한한 여성의 경우 심한 근육분해와 체지방 감소로 인해 무월경이 나타나고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영양 부족으로 여드름, 부종, 저혈압, 빈혈증, 피로, 골다공증, 피부 색소의 변화 등이 관찰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된다. 원푸드 다이어트의 체중 감량 효과는 각각 선택된 음식의 효과라기보다는 음식을 덜 먹게 되면서 총 섭취열량 줄어서 나타난 것이다.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극도로 제한되어 영양 결핍의 우려가 높고 식사 구성이 단조로워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 보통 일주일 내외로 시행하므로 의학적 문제는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임의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을 통한 행동 및 생활 습관 수정의 기회가 없으므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요구르트 다이어트나 아이스크림 다이어트 등 일부 방법은 영양적으로는 불균형이면서 실제로 많은 열량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유명한 팝스타 카렌 카펜터스 또한 원푸드 다이어트 도중에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는 부작용이 진행되어 체중이 30kg인 상태로 1983년에 사망하였다. 이후 원푸드 다이어트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왔고 이후 점차 퇴색되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섭취하는 열량이 줄어들고 영양의 불균형이 오게 된다. 이 문제점 외에도 여러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의 공급 부족 역시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음식만으로 다이어트를 실시할 경우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단기간, 그 중에서도 1에서 2주 내에서 실시하고, 절식을 하더라도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저염식 vs 고염식. 저염식과 고염식은 결국 음식에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장류 문화가 잘 발달해 있다. 장류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소금. 소금을 넣어야 오래 숙성시키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른 음식을 만드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맛이 제대로 난다는 인식 때문인지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비 소금의 양인 5g을 훨씬 뛰어넘는 양을 소비한다. 한국인 소금 소비량은 하루 평균 약 20에서 25g 정도라고 한다. 음식이 뜨거울 때에는 소금의 짠맛을 잘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소금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고염식으로 인한 피해로는 먼저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소금이 몸 안에서 일정량의 수분을 갖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이 몸 안에서 뭉쳐지면 그것이 바로 담석이란 것이 된다.
게다가 담석이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심각한 통증을 가져다 준다. 또한 소금이 점막이나 신장 등 다른 기관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소금이 위의 점막을 건드리면서 헬리코박터 등의 온갖 세균에 감염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의궤양 등의 신체기관에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한 소금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신장의 모세혈관을 건드리면서 소변의 배출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하루에 배출되는 소금의 양은 약 0.5g 정도이다. 이는 자연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소금량 정도이다. 또한 배설이 아주 적게 되는 몇 안 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다. 그러므로 나트륨이 주성분인 소금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배설되는 적은 양의 소금은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먹음으로도 보충이 가능하다. GI와 GL의 관계 GI란 우리말로 하면 혈당지수인데, 이는 얼마나 단기간에 혈액 속의 혈당을 최고로 올리느냐를 갖고 측정하는 것이다. 보통 식후 1시간 정도 이내에 혈당의 수치가 최고조가 되는데, 이를 두고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음식인지를 판별하는 선도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GI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루나 개별단위 형태의 탄수화물이 많다는 것인데, 표면적이 커질수록 화학 반응이 빨라지듯이 음식도 고체 덩어리보다는 가루나 개별단위 혹은 액체 등의 표면적이 빠른 음식들일수록 빠른 시간 내에 혈당이 체내의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뜻이며,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음식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에 맞추어 원래의 소화 능력 그 이상으로 과다 분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든지 원래의 능력보다 과한 부하가 걸리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작정 GI 지수가 높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면, 반대로 GI 지수가 낮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밥의 GI 지수는 90이다. 하지만 밥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약간의 위험인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외에 우리들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근의 혈당 지수는 94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근을 먹어도 좋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당근 내의 혈당 성분이 극히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옥수수 나다를 주원료로 한 팝콘의 GI 지수는 70이다. 그런데도 쌀이나 당근보다 위험한 이유는 체내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팝콘을 만들면서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약간의 버터를 넣는데, 이것이 팝콘의 GI 지수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덩달아 칼로리까지 높이면서 최악의 음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야채의 경우 평균적으로 GI 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하지만 야채를 위주로 해서 식단을 구성해 식사한다고 해도 결국 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용어가 GL이다. 이는 당질의 흡수 속도에 더하여 당질의 양을 고려하여 섭취 후의 혈당 반응을 예측하는 값이다. 혈당 부하지수는 해당 식품의 혈당 지수와 1회 섭취 분량에 포함된 당질의 양을 곱한 값을 100으로 나누어 구한다. 보통 10 이하의 지수를 지닐 때 저혈당 부하지수라고 하며, 지수가 11에서 19는 중혈당 부하지수,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고혈당 부하지수로 생각한다. 또한 GL이 GI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품에 함유된 전분의 특징, 예를 들어서 전분이 액체, 혹은 반액체 상태인지, 혹은 고체임에도 도정이 많이 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식품으로서 섭취하는 것의 형태, 식품 입자의 크기, 가공 및 요리 과정, 섬유소의 함량과 특성,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을 보게 된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 어떤 음식을 같이 먹어야 득이 되고 어떤 음식을 같이 먹으면 실이 될까? 된장과 부추 항암 효과가 높은 된장은 소화가 잘 되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다. 하지만 된장에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부추에 많이 함유된 칼륨은 체외로 배설될 때 나트륨을 같이 배출해낸다. 된장과 부추를 같이 먹으면 된장에는 없는 비타민 A와 C를 보완해주지만 부추랑 쇠고기는 같이 먹으면 복통이 생긴다고 한다. 돼지고기와 새우젓 돼지고기의 주성분인 단백질과 지방을 빠르게 소화시켜주는 성분이 새우젓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소화제 역할을 해준다. 단백질이 소화되면 펩타이드를 거쳐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단백질 분해 효소이다. 그런데 새우젓이 발효되면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타제가 많이 나와 소화제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새우젓을 만들면서 소금이 들어가는데 새우젓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고유한 짭짤함이 돼지고기와 만나면서 적절히 간이 맞게 되어 입맛에도 좋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 등의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는 별도의 소금간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 할 수 있다. 당근과 식용유 당근은 매우 극소량의 당과 비타민 A와 칼슘, 인 등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동물의 간과 맞먹기 때문에 간 대신에 당근을 많이 먹으면 좋다. 그러나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고 비타민 C와는 달리 가열해도 분해되지 않는 성질이 있고 기름으로 조리해야 영양성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 당근을 식용유로 조리해야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다. 호박과 계란과 호박. 호박에는 주로 식이섬유질과 약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를 보완해 줄 영양소원으로서 계란을 들 수 있다. 순수 단백질인 계란은 비록 소나 돼지의 고기에 비해서 양은 매우 적지만 반대로 계란이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영양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호박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자양강장 효능을 높여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며 숙면에 좋다고 한다. 오이와 소주, 술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칼륨이 빠져나가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오이는 영양가는 낮으나 무기질인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오이로 수분 공급을 할 수 있으며 오이를 썰어 소주에 넣어 마시면 소주의 자극이 없어지고 맛이 순해진다. 팥빵과 우유빵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우유나 버터 등이 들어가기는 하나 우유나 버터가 들어가는 양은 극히 일부이고 주재료가 밀, 쌀가루 등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자칫 단백질이나 지방이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우유가 되겠다. 게다가 빵 안에 들어가는 팥의 경우 섬유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라면과 김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라면의 특유한 느끼함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김치를 곁들여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굉장히 독이 되는 음식이다. 라면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소금과 김치를 만들며 들어가는 소금을 같이 먹게 되어 결국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차라리 느끼함을 없애고 싶다면 양파나 고추 등의 야채를 곁들여 먹기를 권한다. 그럼 라면과 밥 혹은 라면과 만두의 조합은 어떨까? 이것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라면의 면이 탄수화물이고 밥과 떡 또한 탄수화물이므로 권하지 않는다. 하지만 굳이 밥이나 떡을 곁들여 먹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갓 지은 따뜻한 밥이나 떡을 곁들여 먹기를 권한다. 그 이유는 누룽지나 수분이 증발한 밥 혹은 수분이 적은 떡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수분이 적고 또한 수분을 흡수하려는 것 또한 일반적인 것에 비해 높다.
따라서 누룽지, 마른 밥 혹은 마른 떡이 국물 안에 들어가면 국물에 있는 수분을 일정 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지만 상대적으로 동일한 양의 소금을 빨리 섭취하는 꼴이 된다. 음식 자체와 물 자체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 자체에도 일정량의 물이 들어간다. 라면이나 국을 만들 때에도, 심지어 김치를 만들 때에도 아주 조금이나마 물은 항상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일정량의 물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다가 음식을 섭취하는 도중에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 기계역학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물체의 반복하중이 무한정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체에는 피로도가 점점 쌓이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반복하중에 의해 그 물체의 피로한도가 넘어서게 되면 그 물체는 파단이 나게 된다. 이를 피로파괴라고 하는데 식사 도중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식사 도중에 목이 메이게 되어 혹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는 경우다. 습관적으로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실 경우에 물이 아밀라제와 위산과 펩신을 희석시키게 되어 입과 위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1차 소화를 방해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안 그래도 1차적으로 소화된 음식물을 최종적으로 소화시켜야 하는 십이지장 입장에서는 위와 입에서 그동안 소화되지 않은 나머지 음식을 소화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물론 당장의 한 번으로 인한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모이게 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위궤양 등의 소화기관 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우유와 초콜릿 우유 자체도 유지방이 들어있다. 하지만 초콜릿도 제조 과정에서 유지방이 들어간다. 게다가 초콜릿은 GI 지수가 40인데, 물론 혈당 지수만 보면 위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초콜릿은 쌀 등의 다당류 탄수화물이 반고체 상태로 12지장까지 도달하는 것과는 달리 소화되고 식도를 통해 넘어가면서 바로 액체 상태의 단당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며 게다가 충치 등의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다. 두부와 미역 두부는 단백질의 보고로 특히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음식이다.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두부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단백질과 칼슘이 많고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다. 미역에는 칼슘을 비롯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미역 대신 김을 같이 먹는 것도 좋으며 두부와 함께 먹으면 음식궁합이 잘 맞는다. 또한 미역의 경우 임산부들에게도 좋다. 닭고기와 인삼 닭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스테미너 음식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인삼이 가미되면 영양분이 조화를 이루고 인삼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닭고기의 특유한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닭고기와 미나리는 상극인이 함께 먹으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고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상극이면서 음하고 양한 음식이라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딸기와 우유 딸기는 과일 중에서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이다. 종종 딸기를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먹는데 이는 딸기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설탕이 딸기 속 비타민 B와 유기산을 소모시켜 영양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딸기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설탕을 사용하지 말고 대신 우유나 꿀, 유산균 음료 등을 섞어 마시는 것이 좋다. 이 중에서 딸기에 우유를 부어 수저로 함께 떠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맥주와 땅콩 맥주는 성질이 차고 땅콩은 지방 함유량이 높아 둘이 만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햄버거와 콜라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할 경우 몸에서 첨가물 배출을 위해 무기질을 내보내게 되는데 칼슘은 콜라 내 탄산과 결합해 탄산칼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인스턴트 음식인 햄버거와 콜라를 같이 먹는 것은 나쁜 궁합이다. 탄산음료인 콜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이는 라면도 마찬가지다. 라면은 화학적으로 칼슘과 결합을 잘하는 성질이 있어 칼슘 부족을 일으키기 쉽다. 만약 라면을 먹고 입가심으로 콜라를 마시면 몸 안에 저장된 칼슘까지 모조리 끌어들여 뼈와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과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콜라가 미국에서 경찰들이 항시 2갤런 정도를 들고 다니는데, 이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길에 난 핏자국을 지우는 용도로도 쓰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토마토와 설탕. 토마토는 무기질과 칼륨, 비타민 B1이 풍부하다. 토마토는 단맛이 없고 시거나 풋내가 나는 특성 때문에 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에 재우거나 찍어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설탕이 인체에서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토마토와 설탕을 함께 먹으면 결국 비타민 B1이 손실된다. 설탕보다는 소금을 조금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오이와 무오이에는 비타민 C가 존재하지만 칼질을 하면 아스코트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 성분이 무의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와 오이를 섞으면 무의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므로 같이 김치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장어와 복숭아. 장어를 먹은 다음에 입가심으로 복숭아를 먹으면 설사에 시달릴 수 있다. 장어는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반면 소화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장어에 들어있는 지방 때문인데 장어에는 21%나 되는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장에서 리파제에 의해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친다. 분해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복숭아를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복숭아의 상큼한 맛을 내는 유기산이 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게와 감, 조개와 옥수수계 요리를 먹은 다음에 후식으로 감이나 꽃감, 수전과를 먹으면 소화불량을 동반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게는 고단백 식품으로 식중독균의 번식이 빠르다. 만약 게에 유해한 성분이 있으면 그 즉시 설사로 배출돼야 하는데 감을 먹으면 그 속의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로운 균이 몸속에 남아 식중독이 걸릴 수 있다. 조개도 게처럼 상하거나 세균이 감염되기 쉬운데 산란기에는 스스로 보호하려고 독성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또 옥수수도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인데 조개를 먹은 다음에 옥수수를 먹으면 소화가 더뎌지고 유해균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배탈이나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문어와 고사리, 고구마와 쇠고기, 수박과 튀김류. 문어와 고사리는 둘 다 위에 부담을 주는 식품이다. 문어는 고단백이지만 소화가 잘 안되고 고사리는 섬유질이 많아 위가 약한 사람이 소화하기엔 어렵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화불량이 악화될 수 있다. 탄수화물인 고구마와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뤄진 쇠고기는 소화에 필요한 위산 농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소화가 잘 안 돼 배탈이 날 수 있다. 또한 소고기와 부추를 같이 먹으면 서로 열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 차라리 소고기를 먹을 때에는 열이 적은 무 등의 다른 야채와 같이 먹는 것이 좋다. 수박의 91%은 수분이다. 수박을 먹으면 위액이 희석돼 소화가 더뎌질 수 있는데 이때 튀김처럼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테이크와 버터 스테이크용 안심과 등심은 지방이 많아 부드럽고 맛이 좋다. 단, 지방이 많아서 고열량 고콜레스테롤 음식이다. 이는 버터도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스테이크를 요리하면서 버터를 함께 사용하면 입에서는 부드럽게 살살 녹겠지만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기는 어렵다. 치즈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열량이 높고 지방이 많아 생활성 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또한 땅콩에는 많은 양의 인이 들어가 있는데 치즈와 함께 먹으면 인산칼슘이 만들어져 칼슘이 손상될 수가 있다. 한국 음식의 현황과 전망. 오늘날 우리 음식은 거주지의 변화, 세대가족의 변화, 생활의 레저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먹기도 매우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조리 시간과 먹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외식산업의 한 업태인 패스트푸드류와 인스턴트 음식류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패스트푸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비록 정부에서 분식 소비 등을 장려했다고는 하나 패스트푸드는커녕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그런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 음식 자체를 제대로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980년 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패스트푸드 업자들이 외국의 유명 메이커와 상표 및 기술 제휴를 맺고 우리 국민 속으로 파고들면서부터이다. 게다가 불어닥친 수입 개방은 외래 음식 문화의 범위를 한층 확대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몇 년 전에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 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김치이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와 피자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 패스트푸드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비만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뇌출혈 등 각종 성인병에도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고유의 음식, 그 중에서도 사찰 음식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외국인들도 우리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전통 비빔밥이 기내식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우리 음식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를 누르고 세계적인 음식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거나 이를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에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고유의 음식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또 그들의 식성에 맞게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음식의 세계화는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 음식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어 마무리하며 아무리 건강한 식단이라 해도 먹기만 하고 생활 습관은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연하고, 음주는 하되 알코올 도수 25% 기준으로 일주일에 약 소주잔으로 2잔 이내로 줄일 것. 소금 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하루 5g 이내로 적게 첨가하여 섭취할 것, 물을 하루 2리터 정도 마실 것, 레저 등의 운동을 자신의 몸에 맞추어 하되, 그것을 평소에 게을리 하지 말 것, 식단이 부실한 사람들은 보조 영양제를 챙겨 먹을 것. 그리고 음식의 양은 적당히 할 것 등등의 생활 습관도 더불어 고쳐야지만 비로소 건강 식단이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섹스를 너무 밝히면 정신건강에 해롭다.
올바른 육체의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올바른 식습관이라도 과하면 몸과 정신이 해롭게 된다. 재미있었다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